오늘은 달란트 투자의 주식 교과서를 읽고 있는데요. 여기 우량 기업을 골라내는 법에 대해서 잠깐 읽어볼게요. 우선 이 책은 투자의 자세, 그리고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이렇게 PER, PBR, ROE, 그리고 종목 발굴법, 이런 형태로 5챕터가 주요 모습이고요. 지금 저는 두 번째 챕터, 주식 초보도 활용하는 재무제표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분류를 해서 설명을 좀 해줬거든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럴 사업 모델에 따라서 현금 및 기타 금융자산이 잘 쌓이는 기업이 있고, 유형자산에만 계속해서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 기업도 있다 라고 하네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금 및 기타 금융자산이 꾸준하게 쌓이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우량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량 기업을 골라내는 섹션으로 와서 카카오의 5년 동안의 자산 구성을 보고 있는데요. 카카오에게 제일 많은 것이 무형자산이다. 제약 바이오 기업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무형자산이 많을까? 카카오 무형자산의 대부분은 영업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업권은 기업을 장부 가액보다 비싸게 인수할 때 발생하는 자산이다. 자산 구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카카오가 M&A로 큰 회사라는 점이다. M&A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이 필요하고, 카카오의 다음 자산으로 큰 것이 당좌자산이다. 당좌자산은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다. 현금 및 기타 금융자산에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을 더해 구한다. 중요한 것은 카카오의 당좌 자산이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카카오는 온라인에서 다음,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별다른 설비 투자 없이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 수익이 꾸준히 유입된다. 사업 모델상 현금이 차곡차곡 쌓이는 모델이고, 현금이 충분하니 알짜 기업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과감하게 M&A를 시도할 수 있다. 카카오 성장의 근간이 되는 것은 캐시카우가 꾸준하게 유입되는 사업 모델이다. 이것이 재무상 캐표에서는 당좌 자산 형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카카오는 본사 사업 및 데이터 센터 외에는 유형자산이 없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 K사의 경우에는 유형자산이 압도적으로 많고 꾸준하게 증가한다. 자산 구성을 봤을 때는 K사가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벌어들이는 돈을 계속해서 유형자산에 쏟아붓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성장을 위해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투자금 대비 유입되는 현금이 더 많아야 한다. 그래야 주주들에게 배당을 줄 수 있고 신사업에도 진출하면서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다. K사는 자산 구성만 본다면 생존을 위해서 계속 설비 투자에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기업처럼 보이는데, 이런 기업의 주주 환원과 신사업 진출은 꿈같은 이야기이다. 삼성전자의 자산 구성을 보면 당좌 자산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유형 자산이 두 번째로 크네요.
많고 장기적으로 늘고 있고 유형 자산 역시 비슷하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등을 만드는 기업이다. 핵심 설비가 공장, 기계, 장치 등의 유형 자산이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소품종 대량 생산을 통해 원가 절감을 꾀해야 한다. 그래서 공장 라인 한 개를 짓는데 수조 원이 투입이 된다. 앞서 봤던 K사 그리고 삼성전자의 자산 구조상 결정적인 차이점은 당좌 자산이다. K사는 돈을 벌어들이는 족족 유형 자산에 투입을 하고 있으나 삼성전자는 유형 자산을 늘리면서도 당좌 자산을 역시 꾸준히 쌓고 있다. 업종 특성상 제조업은 유형 자산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생존하기 위해서 유형 자산에만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 기업과 설비 투자를 하면서도 현금이 차곡차곡 쌓이는 기업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삼성전자의 재무상태표 자산 구성을 보고 있는데요. 재고 자산은 계속 늘어났고 단기 금융 자산도 늘어났고 매출 채권도 늘어났고 현금은 살짝 늘어났고 유형 자산 많이 늘어났고 무형 자산 늘어났고 투자 자산 늘어났고 재고 자산 단기 금융 자산, 매출 채권, 기타 채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투자 자산 모두 살펴본 것들이다. 당좌 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을 더한 값에 기타 유동 자산, 단기 법인세 자산을 합하여 구한다. 자산 구성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최근 5년간의 추이와 해당 자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자산 구성을 보면 해당 기업의 성장 전략, 사업 모델을 파악할 수 있다. 장기간 다른 자산의 증가 없이 유형 자산만 증가하고 있다면 부실한 기업일 가능성이 있다. 당좌 자산은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이다. 현금이 많은 기업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성장을 위한 투자,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다. 투자는 다시 본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 신사업의 진출을 위한 투자로 나뉜다. 기업은 이를 지속적으로 설비 투자하여 M&A를 시도한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유튜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등 수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테스트한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서비스 중에서 처음부터 구글이 만든 것은 많지 않다. 대부분은 M&A로 해당 기업을 인수하고 나서 키운 서비스들이다. 구글이 M&A의 공룡이 될 수 있었던 배경 역시 구글의 자산 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포털 서비스를 활용하여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렸다. 매출을 늘리기 위한 설비 투자도 필요하지 않아 벌어들이는 돈이 당좌 자산으로 꾸준히 쌓였다. 그 결과 2019년 알파벳의 당좌 자산은 1,515억 달러, 약 181조에 달한다. 정리하면 구글은 우량한 사업 모델 덕분에 현금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었으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인수하여 지금까지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구글은 우량한 사업 모델 덕분에 현금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었으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인수하여 지금까지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숫자는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19년 알파벳의 당좌 자산은 1,515억 달러이다. 약 181조이다. 물론 구글이 인수한 모든 제품, 서비스가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다. 구글은 M&A 실패한 게 이제 대표적으로 모토로라 있다. 모토로라를 128억 달러에 인수했지만 결국 레노버에 29억 달러로 매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M&A가 구글의 성장 동력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안드로이드, 유튜브, 더블클릭, 포스트니, 애드모, ITA 소프트웨어 등등등등등. 그림에서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의 자산 구성이 나오는데요. 당좌 자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우상향하고 있고, 투자 자산은 미약하게 증가를 했고, 유형 자산도 뭐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으나 2010년도에 별로 없었었고요. 주주 환원은 주주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주 환원은 주주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배당을 지급하거나 주식시장에서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자사주를 매입한 뒤에 소각을 하면 주식의 숫자가 줄어든다. 자사주를 매입한 뒤에 소각하면 주식의 수가 줄어든다. 그 결과 기업의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주당 순이익 EPS와 배당 총액을 주식수로 나눈 주당 배당금 DPS가 상승한다. 한 주당 주식 가치가 상승한다는 뜻이다. 미국의 기업들은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것으로 유명하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들 중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배당금을 인상한 곳이 전체의 10%가 넘는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매년 배당금을 인상한 한국 기업은 리너공업 하나뿐이었다.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 S&P 500은 지난 10년간 200%가량 올랐지만 코스피 지수는 박스피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미국의 증시가 한국 증시에 비해서 월등한 성과를 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주 환원도 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흑자 도산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흑자 부도 기업은 거른다. 직장 생활 하다가 회사 인근 식당 몇 군데 정해놓고 장부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거 있잖아요. 정산을 후불로 하는 건데 정산 날짜가 훌쩍 지났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결제를 계속 미룬다. 그런 경우에 불안하겠죠. 기록을 하면 매출액으로 잡히고 동시에 자산의 매출 채권으로 기록을 한다. 매출 채권은 매출이 발생했으나 아직 받지 못한 돈이란 뜻이다. 고객사가 그런데 결제를 미루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이 경우에 매출액이 발생해도 현금으로 회수되지 않으니 매출 채권이 늘어난다. 매출 채권이 늘어나는 경우가 또 하나 더 있다. 회사가 실적이 좋아 보이도록 하려고 외상 판매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고객사에 문제가 생겨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회사가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서 외상 판매를 늘리는 것, 모두 매출 채권의 증가로 나타난다. 물론 매출 채권은 매출액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따라서 단순하게 매출 채권이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매출액에 비해서 매출 채권이 급증할 때 문제이다. 경제기사를 보면 간혹 흑자 부도가 난 기업의 사례를 접할 수 있다. 장부상으로는 순이익 흑자를 내고 있는데 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부도가 나는 경우다. 흑자인데 왜 유동성 위기를 맞을까? 결과적으로는 현금이 부족해서이다. 꾸준히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면 매출 채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갑작스럽게 흑자 부도가 나는 황당한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 투자자들은 매출 채권이 돈으로 잘 회수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판단하는 지표가 매출 채권 회전 일수다. 삼성전자의 매출 채권 회전 일수는 최근 5년 동안 50일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제품을 팔고 현금으로 회수하는데 2개월이면 충분하다. 매출 채권의 회전 일수는 기업의 사업 모델에 따라 다르다.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B2C 기업의 경우 매출 채권 회전 일수가 1개월에서 2개월로 짧다. 반면 대기업 협력사로 B2B 매출이 주력인 회사의 매출 채권 회전 일수는 3, 4개월로 길다. 추세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따라서 매출 채권 회전 일수는 절대적인 수치보다 추이가 중요하다.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는지 아닌지 파악을 해야 된다. 부채는 많을수록 좋다. 부채의 종류. 부채는 갚을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그러긴 한데 부채도 종류가 많다. 이자 발생 여부에 따라 차입금 그리고 차입금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수 있고 상환 시기에 따라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나뉜다. 차입금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또는 은행에서 빌린 돈을 말한다.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이율이 책정되며 주기적으로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부채도 있다. 매입 채무 및 기타 채무가 대표적이다. 어렵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할게요. 오늘 본 책은 달란트 투자의 주식 교과서라는 책이고요. 이렇게 이래학이라는 분이 이 책은 재무제표로 기업별 투자 가치를 분석하고 사업 보고서에서 핵심 내용을 선별하고 투자할 만한 기업 적정 주가를 예측하고 인과가 확실한 투자 수익을 보장하고 알아두면 쓸데있는 산업별 특징을 파악하고 예시와 반복 실습으로 완벽하게 지식을 소화합니다. 부자가 될 준비가 되었냐라고 물어보는데요. 투자의 자세,
미래를 읽는 기업의 이력, 재무제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당좌자산, 흑자도산 이런 거 배웠죠. 부채도 나오고 포인트를 알면 된다. 사업보고서, PER, PBR, ROE, 전자공시를 단숨에 읽어보자 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